네. 이어서 네, 이어서 가보자면 작년 연말인가요? 어느 모임에서 하승수 대표님 만났었을 때 뭐 이런 예. 선거제도나 이런 거는 숨 쉬듯이 네, 그쵸.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소개를 기우제 지내는 기우제 시죠. 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던 네.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뭐랄까요, 약간 본연의 모습이랄까요, 법률가로서 사실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김민하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김민하 평론가께서 또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셨으니까 이 내란 사태가 터진 것에 사실 이면에는 양극화된 정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관점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도대체 이 좀 한숨이 나오는데요. 이 탄핵 심판과 또 이어지는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오늘 이 선거제도 오늘 개혁연대 대화모임 하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8차 변론이 있었는데 오늘도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증인들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술을 마신 것 같다더라. 나도 반주를 즐기는데 뭐 이런 혼탁한 이야기들로 사실은 이거를 좀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하 변호사님께서 법률가 입장에서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 외에도 이후에 어떤 우리 사회의 전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도 말씀 들으신 이후에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는 형태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하고 좀 잘 아는 분들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좀 많이 불안해하세요. 이렇게 탄핵이 진짜 되긴 되는 건가? 또 이렇게 그 윤석열 씨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딱 이렇게 머리도 만져가지고 당당한 태도로 앉아 있는 걸 보면 마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뭔가 좀 당당해 보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라. 100% 탄핵이다. 100% 내란이다. 그리고 지금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 특히 그 법을 공부했다고 하는 뭐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아마 진심으로 그걸 탄핵이 안 될 수 있다라든지 내란죄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 거다. 그냥 일종의 장이 있었으니까 자기 장사하는 거다. 그 사람들 뭐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대로 장사하는 거고 거기 뭐 변호사들 변호사들대로 뭐 자기 이름이나 알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12월 3일 이후로 계속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왔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들을 조금 뭐 약간 가볍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2월 3일 그 밤 10시 반쯤에 제가 기차를 타고 제가 집이 홍성이거든요. 충남 홍성으로 가다가 이제 홍성 가기 바로 전 예산인데 예산쯤 갔는데 갑자기 뭐 페이스북에서 누가 비상계엄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또 가짜뉴스 나왔네 이래가지고 근데 조금 기분 이상해가지고 그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비상계엄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고 또 뭐 법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했고 하지만 사실은 뭐 계엄법이라는 걸 보지를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최근 한 20년간은 헌법의 계엄 관련된 조항도 읽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계엄법이라는 법률도 뭐 사실은 뭐 볼 일도 없고 형법의 내란죄도 사실은 그 사시 공부하거나 지금 뭐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 아마 형법의 내란죄는 그냥 패스. 그러니까 사실은 있지만 이런 법을 찾아봐야 될 이유를 전혀 못 느끼는 그런 거라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찾아봤죠. 헌법의 계엄 조항이 어떻게 돼 있지?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헌법의 계엄은 어떻게 돼 있나 이제 국회 앞으로 가는 중에 이제 막 찾아봤더니 헌법의 계엄 조항을 보니까 국회가 해제 결의라면 해제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 이제 국회의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다 모이고 있다고 해서 그럼 빨리 계엄 해제를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 앞으로 다들 모여가지고 뭐 군인이 오든 경찰이 오든 막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제 국회로 가게 된 건데 그래서 가면서 또 이렇게 막
뭐 헌법도 찾아보고 개헌법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절차를 안 지켰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딱 느낌이. 그래서 국무회의를 안 한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하려면 그래도 사전에 공지가 되잖아요. 국무회의 한다고 공지가 되고. 근데 국무회의 공지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를 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계속 국회 앞에 가서도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는 국무회의 했냐? 안 한 같은데?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절차상 하자는 있고, 그러면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절차를 안 지켰다. 그러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법의 내란죄도 제가 뭐 찾아볼 일이 없다 보니까 그날 밤에 이제 급하게 찾아보니까 아 이게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되는 거구나. 저도 이제 이게 이런 경우를 못 봤으니까 친위 쿠데타를 우리가 그죠? 그 뭐 워낙 이런 일을 경험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전두환 노태우가 옛날에 처벌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전두환 노태우 판례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내란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국헌문란 목적 국회 제가 이제 막 가는데 국회 헬기가 막 도착하고 막 군인들이 내리고 이러는 게 막 뉴스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국헌문란 목적이 있고 군인들이 동원됐다는 그때는 사실은 실탄을 휴대한 줄도 몰랐고 저는 실탄 휴대한 것도 몰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국회 군인들이 와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내란죄는 충분히 성립된다. 그 밤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막 나름대로 글을 올리면서 이제 막 그 국회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주간경향 기자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해서 이거는 무조건 내란이다 형법상 내란이고 저같이 이제 한때 좀 법을 한때 손에서 놓은 사람 놓은 지가 오래된 변호사가 보기에도 제가 한 변호사 휴업을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법을 놓은 변호사가 보기에도 그리고 평소에 안 찾아보던 걸 찾아봤는데도 어쨌든 판례상 이건 명확하게 내란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계엄 절차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사 보니까 그 원래는 헌법이나 계엄법에 보면 국회에 바로 통고하게 되는데 통고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 그 당시에 막 절차 위반이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내란죄고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그래서 그날 1시에 그때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아는 모든 루트를 전화해서 빨리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은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 사유되니까 탄핵 소추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분명히 내란죄다. 이렇게 제가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그날 제가 판단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탄 휴대도 몰랐고 대통령이 그렇게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는 것도 몰랐지만 이미 다 저는 됐던 거예요. 탄핵도 되고 내란도 된다. 이거 충분하다. 그리고 사실 증거는 이미 뭐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거고 뭐 이거 나중에 아니라고 부인할 방법도 없고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또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뭐 이런 판단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이게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저는 재판 진행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봐요.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냥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재판을 깔끔하게 진행하고 있다. 네. 그 쟁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4가지로 딱 정리를 했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는 급하기 때문에 뭐 탄핵소추 결의서가 길긴 하지만 좀 약간 핵심이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뭐가 핵심인지.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딱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오니까 딱 정확하게 쟁점을 4가지로 딱 압축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하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 뭐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은 뭐 성향이 보수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재판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재판 제대로 진행할 거다. 이거는 분명히. 왜냐하면 그 4가지 쟁점이 딱 깔끔하거든요. 첫 번째 계엄 선포가 위법이냐 아니냐,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 두 번째 포고령이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 포고령은 제가 사실은 그때 10시 반에 그거 보고 서울로 갔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포고령이 나오자마자 보내줬어요. 언론사 통해가지고 나온 걸 보내줬는데 읽어보니 약간 섬찟하더라고요. 처단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처단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좀 섬찟한데 어쨌든 그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국회 침탈 그다음 선관위 침탈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네 가지로 딱 쟁점을 압축하는 걸 보고 이거는 뭐 이미 다 끝난 재판이구나. 사실상 결론은 사실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딱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미 다 증거가 다 있고 사실은 이미 다 증거가 다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좀 놀랐던 건 아마 제가 생각엔 윤석열 씨 변호인들도 이게 탄핵이 기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윤석열 본인은 지금은 탄핵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어리석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무조건 뭐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될 것처럼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뭐 근데 지시한 적이 없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미 내란이에요. 근데 이제 지시한 것도 이미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네 가지 쟁점은 저는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더 이상 탄핵 심판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냐 아니냐. 이거는 뭐 다 위헌 위법하죠. 일단 계엄 선포의 요건이 안 되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뭐 비상사태가 아니니까. 그날 제가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게 그날 저는 오전에 국회에 가서 뭐 농촌의 산업 폐기물 문제 가지고 막 법안 발의 협의하고 저녁에 참여연대 30주년 행사 가가지고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고 밥 먹고 아니 전시사변이면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일상생활을 그날 정상적으로 다 하고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집으로 가던 길이었을 텐데 국회 보좌관들 그 앞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죠. 그 다음 절차를 다 위반했어요. 의안으로 제대로 안건으로 제대로 올리지도 않았고 회의도 안 했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부서라고 다 관계 국무위원들이 다 사인을 하게 되는데 부서도 없었고 그러니까 국회 통보도 안 했고 하나도 절차를 지킨 게 없으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뭐 100% 요건도 안 되고 절차도 다 위반했기 때문에 100%뭐 위헌 위법인 거죠. 100%.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화난다고 비상계엄 선포를 벌이면 박수를 안 쳐줘? 박수 안 치서 그것도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가 뭐 처음에는 뭐 예산 삭감 뭐 탄핵 남발 이러다가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뭐 부정선거 그러다가 지금 뭐 박수를 안 쳐서 어쨌든 이게 비상계엄을 이렇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죠.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사유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은 그냥 100% 다 인용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포고령 내용이 헌법 위반이잖아요. 국회나 지방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시키는 거 안 됩니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계엄 해제 결의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건드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상. 그건 뭐 헌법을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걸 뭐 윤석열 씨가 몰랐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알기 때문에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거죠. 내가 계엄을 선포해 본들 지금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바로 몇 시간 안에 계엄 해제 결의를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그 제일 앞에다 넣어놓은 거죠. 뭐 머리 쓰는 게 뻔한 건데 그리고 뭐 그런데 포고령 1호 내용을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뭐 전공의는 왜 나오고 뭐 저는 사실 그 전공의 처음에 좀 약간 쫄다가 전공의 나오는 걸 보고 좀 웃었어요. 이게 약간 뭐 이게 진짜 진지하게 한 건가? 사실은 근데 뭐 사실 살벌한 이야기죠. 처단한다는 게. 사실 이제 그날 저도 포고령 1호 보고 약간 좀 사실 좀 마음으로 좀 사실 솔직히 좀 쫄리긴 쫄리더라고요. 국회 앞으로 가면서도 좀 나도 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래도 뭐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이럴 때는 한번
희생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뭐 제 딸도 막 갑자기 전화해서 아빠 어떻게 되냐 그러고 막 집에서 막 전화하고 옆집에도 전화하고 하니까 약간 좀 걱정은 됐는데, 근데 어쨌든 포고령 1호 내용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뭐 헌법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인권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짓밟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당연히 위헌 위법인 거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어겼다는 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포고령은 이제 윤석열 씨는 나는 뭐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은 나는 몰랐다, 김용현이 다 쓴 거다, 김용현이 포고령 작성한 거다, 그렇게 했는데 김용현 씨가 작성은 했지만 검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씨한테 검토를 받았고 윤석열 씨가 무슨 그 야간 통행 금지는 지우라고 했다, 그 말은 다 읽어봤고 검토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그것만 해도 뭐 포고령을 전혀 몰랐다면 그 말이 안 되지만 포고령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내용을 검토했다라고 이미 탄핵 심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포고령 이거는 뭐 윤석열 씨가 다 관여한 거고, 관여해서 주도해서 한 거라는 건 이미 다 나온 거고, 세 번째 쟁점이 국회 침탈인데 이거 가지고 아마 이제 윤석열 씨는 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나는 뭐 경고성으로 했고 뭐 나는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하는 뭐 요원이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 했다. 이게 이제 뭐 국회 침탈을 안 한 걸로 하면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오늘 8차 변론에서 이미 다 끝났죠 사실. 오늘 8차 변론에서 그 조성현 그 수방사 1 경비단장 나와가지고 그 수방사 사령관 이준호 사령관이 장치환한테 지시했다,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걸 오늘 인정했거든요. 오늘 진술했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다 알고 있다 이거는. 들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호 수방사령관이 갑자기 자기 혼자 판단으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이준호 수방사령관도 지시를 받았고 또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이 지시해서 이진우 사령관이 부하들한테 다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까지 오늘 이미 사실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많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계속 이제 그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됐느냐, 읽어봤느냐, 당신이 읽어보고 사실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했냐, 이걸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냐면은 그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를 채택하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왜 저걸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지? 변호사 입회했는지 뭐 조서에 읽어보고 사인했는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사실은 그 답변을 회피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거 답변을 회피했는데, 그렇게 회피를 했어도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그걸 인정하려고 헌법재판관들이 사실 꼬치꼬치 물어본 겁니다. 그걸 물어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뭐 사실은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을 안 시킨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국회 침탈은 이미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끝났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마지막이 선관위 침탈인데 이건 참 저도 기가 찬 게 윤석열 씨가 인정해버리더라고요. 선관위 군대 보냈다 자기가. 그러니까 뭐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선관위에 군대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선관위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정선거 때문에 보냈다? 근데 부정선거 있다고 선관위에 군대 보내는 건 말이 됩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그거는 뭐 감사원이 조사를 하든 뭐 국가기관이 조사를 할 문제지, 수사를 하든 그걸 군대를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선관위 침탈 부분은 뭐 윤석열 씨가 자백한 셈이죠. 내가 선관위 군대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4가지 쟁점을 정리했는데 4가지 쟁점이 이미 다 입증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오늘 그 헌법재판소가 8차 변론기일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8일 날 이제 9차 변론기일을 잡은 이유는 뭐 저는 그래도 좀 뭐 어쨌든 뭐 하도 이제 그 요새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니까 그럴 필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거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헌법재판을 하면은 서류를 이제 지금 증인들은 다 신문이 끝났는데 채택된 증인들은 신문이 끝났는데 그 서류들 같은 경우는 그 서점 조사라는 걸 다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마 덜 된 게 있을 겁니다. 증거 조사가 덜 된 서류들이 그것 때문에 제 생각으로 아마 9차 변론기를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증인을 한두 명 더 추가 신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말씀드린 것이 이미 다 끝났는데 뭐 증인 신문을 더 할 필요가 아마 없을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봐도 없을 텐데 뭐 그래도 한두 명 더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18일 하면은 이제 화목 하잖아요. 지금 화목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8일이 화요일이니까 증인 신문 한 번 더 하면 목요일 정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후 변론 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뭐 최후 변론 그 다음 주에 하면은 그러면 이제 2월 안에 다 끝나는 거죠. 헌법재판 그 탄핵 심판 절차는 다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선고가 남는데 선고는 보통 2주일 정도를 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후 변론하고 나서 11일인가? 그러니까 2주 정도밖에 안 줬어요. 최후 변론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3월 딱 날짜가 한 3월 중순에 뭐 딱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탄핵은 뭐 100% 인용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100% 인용되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냐. 99.9%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약간의 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100%라고 봅니다. 100%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 인용될 수밖에 없고 그 마흔역 재판관을 그 전에 임명하느냐. 그 마흔역 재판관 사건이 지금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건 선고를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마 또 헌법재판관들 고민거릴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거는 이제 100%는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은 그냥 그것도 윤석열 씨 탄핵 심판 선고할 때쯤 하지 않을까 선고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 최대한 좀 하도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이렇게 법관을 이렇게 공격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대한민국 살면서 뭐 이런 식의 인신 공격은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특히 막 말도 안 되는 뭐 오늘 보니까 무슨 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무슨 고등학교 카페를 뭐 틀었던데 고등학교 카페에 무슨 누가 음란물 올렸다는데 그것도 뭐 10년 전의 일인 것 같고 뭐 그것도 마흔역 재판관이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문영배 재판관이 올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는 맥락도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고 막 헌법재판관들 뭐 이렇게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공격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특히 재판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윤석열 씨는 당연히 재판 받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은 직접 재판을 받는 정당은 아니지만 자기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 사실상 당사자하고 비슷한 건데 재판 받는 당사자들이 법관을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도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도대체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뭐 판사나 이런 거 오래 한 분들이잖아요. 헌법재판관 하기 전에도 법원 판사하고 살면서 이런 경험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뭐 그냥 좀 비판이나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한 인신공격에 그냥 마타도에 그것도 그걸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자들이 이런 거 한다는 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나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걸 논하면 또 논란이 되니까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아마 뭐 거의 뭐 수양하는 수준으로 지금 제가 거기 참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시켜주지도 않았겠지만 아무도 혹시라도 그런 걸 할 기회가 있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했어요. 하면 못 하겠다 난 못 참는다 저런 거. 그러니까 안 참는. 예, 저거 참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재판정에서. 그다음 재판정 바깥에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는데 참고 있어야 되잖아요. 직접적인 대응을 못 하고 이거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요즘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100% 인용될 것이고
3월 중순쯤에 탄핵 심판 선고는 나지 않겠냐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다음 주 정도에 뭐 부차 변론하고 증인 신문을 혹시 하게 된다면 좀 더 하고 뭐 그 다음 주에 최종 변론, 최후 변론하고 이제 선고로 넘어갈 것 같다. 그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 변론단으로 빙의를 해서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아, 논리들이 네, 또 네. 있잖아요. 논리들. 네. 뭐 예를 들어서 전시사변 같은 경우에는 뭐 폭력 행위가 막 심각하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다친 네. 사람도 없고 또 예전에 판례로 보면 한 도시 정도가 소요에 빠졌어야 그거를 국헌문란이나 내란으로 인정했었는데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내란이고 폭력이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한 도시가 평안, 한 도시 평안을 깬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평안을 깬 거죠. 이거는 명백한 내란이죠. 사실은 뭐 아니 어느 나라든지 국회는 사실은 그 나라 국가의 중심이잖아요. 의원 내각제 국가면 사실은 국회는 더 중심이고, 그지금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지만 어쨌든 3권 중에 하나가 입법부인데 입법부의 군대를 보내서 장악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걸 온 국민들이 생중계하듯이 봤다는 거는 국가 전체의 평안을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평안을 깨트린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국가 전체의 평안을 깨트린 거고, 그리고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지금 뭐 국민들이 지금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오늘도 어느 방송 보니까 그 시사평론하는 분이 자기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지금 2달 동안 뉴스 보느라고 일상이 깨졌어요. 일상이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화도 내야 되지 막. 내란 불면증. 예, 불면증에다가 진짜 뭐 혈압도 오르고 진짜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정말 이거는 어제도 이제 제가 어떤 모임 갔더니 그 예전에 그런 어떤 뭐 유신도 겪었고 뭐 전두환 독재정권 쭉 겪었던 원로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천우신조다. 그날 그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가 54분인가 지연해서 국회 도착하지 않았다면 못 막았다. 이거는 천우신조다. 사실은 이게 뭐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아무 일도 없었지 아니, 아무 일도 없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이 도와가지고 아무 일도 다행히 극단적인 상황이 안 벌어진 게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그 특전사 헬기가 50분 일찍 도착했으면 아마 국회의사당 본관을 다 이미 먼저 특전사 병력이 둘러쓰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뭐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특전사 병력이 무슨 공포탄을 쓰고 안 그러더라도 그냥 그 병력이 막고만 있어도, 문을 막고만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 국회 가보시면 그 국회 문 막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뭐 100명, 200명 충분히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늘이 도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날 국가 전체의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백한 내란인 거죠, 사실은.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세계 경제도 충격을 받았으니까 대한민국 전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여파를 미쳤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여전히 또 빙의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민 변론단. 제가 그분들한테 꼭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아요. 자, 대표님한테 근데 열받았다는 직접 그 만나서 대화를 하기 힘드니까. 빙이 되고 있어. 아니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국무회의는 사실 열렸고, 네. 오늘 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문건도 있었지만 그게 지금 미비되어 있는 건 행정안전부의 책임일 뿐이지 사실은 다 절차들을 갖췄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아닙니까? 네. 네.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헌법의 개헌 관련된 조항이 우리가 예전에 그 불행한 독재 정권을 겪었기 때문에 그 조항들이 지금의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국법상 행위를 할 때 부서라는 걸 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이제 그 행위의 적법성, 합헌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같은 걸 발의할 때 이럴 때는 전체 국무위원들이 다 사인하게 돼 있고,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이제 대통령이 하는 보통 행위는 관계 국무위원, 관계 장관만 부서를 하게 돼 있지만, 이런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라든지 계엄 선포 이런 거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부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중요한 행위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지켰죠.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국무회의 할 때는 항상 안건 다 미리 공지가 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의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의정관이 뭐한 사람이냐면 그 국무회의 들어가서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에 가보면 지금까지 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올려져 있어요. 거기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감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무회의 회의록을 찾아서 읽어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국무회의 회의록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을 늘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려면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절차인 거예요. 정상적인 회의라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행정안전부 의정관 불러가지고 회의록 작성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절차들이 안 지켜진 거는 이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헌법이나 법률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냥 헌법이나 법률은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게 잘 드러나는 게 국회 통보를 안 한 거죠. 혹시라도 국회의원들이 빨리 모일까봐 국회에 통보하는 것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헌법이나 법률을 지킬 생각은 1도 없고 다만 이제 그날 국무위원들이 모이길 기다린 이유는 아마 누군가가 그래도 과반은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정상적인 회의 소집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뭔가 법과 절차를 지키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그럼요. 아니 제가 이제 뭐 시골에 이제 저희 동네 면에 여러 단체들에 저도 회원이고 감사 이런 거 맡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있는 조그만 단체도 그렇게 회의 안 합니다. 회의할 때는 그래도 다 안건도 미리 알려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록도 다 있고요. 아니 한 국가의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젠가 오늘인가 어느 시사방송에서 진행자가 개모임도 그럼요. 네. 예. 서류가 있다. 네, 그럼요. 다 있어요. 그게.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네. 아까 분명히 이제 대통령과 이진우 사령관이 통화했다라는 거를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을 하면서 인정을 시켜버렸죠. 네.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수방사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님은 그런 적이 없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우리 대통령님은 지시대명사로서 요원이란 말을 쓰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진우 사령관이 통화한 게 사실은 뭐 인정이 됐고 또 사령관이 단장에게 끌어내라고 한 것도 인정이 됐지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증거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걸 대통령이 국회를 침탈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국회의 이 계엄 해지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었다라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세 번째 침탈이 여전히 그 내란죄로서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2월 3일 밤에는 그 대통령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줄은 몰랐는데도 저는 내란죄라고 100% 확신했고요. 뭐 아마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냐 아니냐는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려고 했는지를 하는 거지. 일종의 뭐랄까 그 범죄 행위의 그 악랄함, 죄질, 쉽게 말해 죄질에 관한 것이지 죄는 이미 다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군인들을 국회에 보내서 본회의장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다 그냥 본관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에서 이미 다 성립이 된 거고 거기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냐 아니냐는 얼마나 대통령이 나쁜 권력자인가. 네,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죄질에 관한 문제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죄질에 관한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그걸 뭐 굳이 따지는 것도 사실 헌법재판관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이게 탄핵 사유가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나중에 좀 납득할 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국회의 질서를 지키려고 군인을 보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왜 군인들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느냐? 국회를 등지고 있어서 국회를 지켜야지. 아니 질서 뭐 유지는 경찰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쵸.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뭐 보니까 서울 경찰청장도 와서 경찰한테 질서 유지를 하라고 했다는데 윤석열 씨가 그러면 질서 유지는 경찰이 하면 되는데 군인을 보낼 이유가 없죠. 군대를. 그것도 군 중에서도 최정예 병력 아닙니까? 특전사, 수방사, 최정예 대한민국에서 최정예 군대를 딱 뽑아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 질서 유지가 아니라 소수 병력 그러니까 뭐 몇천 명, 몇만 명 동원하지는 않지만 최정예 병력을 보내서 확실하게 국회를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으로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먼저 조금 탄핵 이제 쪽은 제가 이제 네. 좀 말씀을 섞여 있기도 했지만 탄핵은 거의 이제 네. 100%다. 100%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요즘 걱정하는 건 탄핵 이후가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탄핵 이후에 이게 지금 너무 이제 그 뭐랄까 탄핵 반대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민 거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선동하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그 요새 뭐 누구 전한길 씨인가? 네. 예. 하여튼 그런 선동한 사람들이 문제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이 강해져 있는 상태고 유튜브나 이런 영향도 큰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특히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뭐 이런 좀 나름대로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선동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탄핵은 100% 되는데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뭐 좀 일들 이게 좀 걱정이고, 사실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혀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아마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게 걱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탄핵 이후에 과연 그럼 대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도 참 걱정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탄핵 될 거냐, 저도 이제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탄핵은 되니까 탄핵 이후의 일을 걱정해야 된다 우리는. 각자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탄핵 이후에도 좀 평화적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조금 평화적으로 이제 선거를 치러 가지고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수습할 건지 이쪽으로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좀 지식인들 이런 분들도 좀 그렇게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탄핵은 된다. 탄핵은 된다는 거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그걸 인정하고 오히려 그 이유를 좀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마침 오늘 저희의 주제가 윤석열이 만날 세계, 우리가 만날 세계입니다. 윤석열이 만날 세계는 탄핵 100% 인용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란 혐의도 뭐 내란죄는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건, 이제 내란죄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좀 길게 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되게 저는 이제 처음부터 탄핵이 중요하다고 봤던 건 일단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대통령 자리에서 그러니까 해임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 신분을 잃은 상태에서 내란 재판을 봤는데 내란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저 지금 윤석열 쪽의 행태가 무조건 다 부인하고,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받은 그 신문 조서 이런 걸 다 부인하면요 다 불러내야 됩니다. 요새 지금 그 공판 중심주의라고 형사소송법이 공판 중심주의로 돼 있어 가지고 너무나 명확한 것도 다 불러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증인 신문을 해야만 증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뭐 500명 넘게 증인 신청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부인하고 다 부동의할 것 예상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아마 내란 재판은 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금 걱정은 이제 6개월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1심 6개월, 2심 6개월, 원래 3심. 근데 그래서 1심 6개월 동안에 구속 기간 동안에 재판이 1심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증인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좀 증인 중에 아마 필요한 증인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구속 기간 6개월 안에 1심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면 왜냐면 구속 기간 끝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이죠. 3월 중순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네. 대통령이 아니게 되면 이제 다른 연관된 혐의로 소출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방법도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와 관련된 다른 범죄 혐의로 해서 구속이 또 다시 연장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형사 재판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다음 주 20일 날 이 목요일인가요? 그 20일 날 구속 취소? 지금 윤석열 쪽이 구속 취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구속 취소 신청 신문이라고 합니다. 구속 취소 신청 신문기라고, 그 다음에 그 내란죄 변론 준비기일,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이 같이 잡혀 있거든요. 같이 잡혀 있는데 이제 그날 이제 구속 취소 신청이 뭐 기각이 되면 또 조금 더
아마 좀 윤석열 쪽에 힘이 빠지지 않겠나. 네. 근데 저는 뭐 100% 그것도 100% 99.9% 정말 0.01%요. 네.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풀어줄 수는 없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돼서 뭐 임명권을 뭐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뭐 가능은 하지만 옥중 결제하고 이런 게 가능은 하지만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왜 구속되면 뭐 옥중 결제하고 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옥중 결제 가능하지만 뭐 하여튼 탄핵은 저는 100% 된다고 보고 이제 구속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변수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저는 구속 취소 신청도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 받는 것만 남은 거니까 윤석열 여기 제목이 윤석열이 만날 세계? 이미 뭐 구치소를 만나고 있는데 예, 구치소도 만나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윤석열은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막 변호사들한테 막 시키고 막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파면이 되면 아마 저는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파면이 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형사재판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이번에 그 20일 날 있는 구속 취소 그 부분이 어쨌든 좀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마 또 보석 신청을 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뭐 안 받아들여지는 걸로 해서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래서 윤석열 씨는 뭐 100% 내란도 100% 성립된 거죠. 그건 뭐 법적으로 성립될 수밖에 없고 뭐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면 다 정의신문하면 정의신문할수록 윤석열은 불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진술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수방사 1경비단장이 왜냐하면 탄핵 재판에서도 다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상 안 부르는 거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뭐 그 특전사나 수방사나 이런데 여단장 뭐 대대장 이런 사람들 불러서 다 증인 신문하면은 다 나오죠. 다 나오지만 시간상 안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재판에서 필요하면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내란은 100% 인정되는 거죠. 내란죄는 100% 인정되고 윤석열 씨는 이제 사면만 되지 않는다면 평생을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 만난 세계는 아마 평생 감옥에 있는 세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참 걱정은 이제 한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걱정이죠. 사면 같은 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면 아마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인 관심은 윤석열은 100% 내란죄로 무기징역 이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심은 좀 다른 데 있어요. 좀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금 내란죄 실행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졌는데 밝혀질 거고 재판하면은 그러니까 군지관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지금 구속돼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사람들 다 내란의 실행이거든요. 내란의 실행. 근데 아직 안 밝혀진 게 내란의 동기와 기획이 안 밝혀져 있어요. 저는 그게 밝혀지면은 아마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내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던 세력들의 실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래야만 이게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오히려 지금 남은 과제는 윤석열 탄핵이나 내란죄 처벌은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변수가 조금 있더라도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세는 그렇게 다 정해졌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저는 주목할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엄의 동기가 뭐였느냐. 처음에는 야당이 탄핵을 많이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했다. 그러다가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 근데 부정선거 저는 만들어낸 명분인 것 같아요. 만들어낸 동기. 진짜 이게 동기가 아니고 만들어낸 동기. 왜냐하면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려면 부정선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일단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 그럼 국회를 장악했어.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국회를 저렇게 장악해도 되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부정선거로 생각했지 부정선거 때문에 내란을 한 게 아니라 내란을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독재를 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란의 진정한 동기가 아니다 이거는. 미얀마도 지금 그런 네. 하고 있는. 그렇죠. 내란의 진정한 동기는 부정선거일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은 내란의 진정한 동기가 뭐냐? 명태균 황금폰이냐? 계기일 수는 있죠. 계기는 명태균 황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란에 관해서 윤석열이 계속 비상계엄 비상대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그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럼 명태균 황금폰은 최근에 나온 거 아닙니까? 명태균 사건 자체도. 그럼 사실은 명태균의 황금폰은 내란의 계기가 됐을지 몰라도 내란의 동기는 아니에요. 그럼 내란의 진정한 동기는 뭐냐? 통일 대통령. 저는 독재라고 봅니다. 독재. 독재. 예. 영화는. 예, 독재. 예, 독재라고 보고 그리고 그 정도가 돼야지 그 김용현이나 여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담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냥 잠깐 권력 잡았다가 거기 붙었다가 자기들이 그냥 떨어져 나갈 거면 자기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장기 집권하는 독재 정권에서 자기가 한 축을 맡을 수 있다. 가령 전두환 때 장세동이라든지 이 정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인영이나 김용현이나 이런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치밀하게 기획된 독재 시나리오다.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독재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치밀하게 기획된 시나리오고 그게 내란의 진정한 동기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확신해요. 왜냐면 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행 단위는 군과 경찰이기 때문에 지금 실행 조직은 드러났지만 기획 단위가 있었을 것이다. 정무적 기획 단위. 왜냐면 이건 정무의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군인들이 옛날에 무식하게 쿠데타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정무적 기획을 하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쿠데타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뭘 만들 건데? 누구랑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 5.16 때에도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했잖아요. 법도 바꾸고 법률도 바꾸고 지방자치도 없애버리고 다 했잖아요. 헌법도 바꾸고 그 5.18 이후에 그죠? 그 국가 보위 입법행 국가 입법 보위행가 거기도 어쨌든 마찬가지고. 그러면 국보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헌법 개정까지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왜냐면 헌법 개정이 최종 쿠데타의 마무리는 헌법 개정이거든요. 생각해보시죠. 5.16 때도 마지막에 헌법 개정하고 3공화국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18 때도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5공화국 헌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통령 임기 5년 이런 거 의미 없는 거죠. 통일 대통령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은 그 한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장기 집권하는 독재로 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이제 저는 내란의 동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내가 좀 몇 년 해보니까 내가 좀 마음대로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2년만 더 마음대로 하나? 내 남은 임기 2년을 마음대로 하려고 이런 짓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10년, 20년을 하려고 일으킨 진입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되니까 군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미리 다 포섭했겠죠. 그래서 내란의 진정한 동기는 장기 집권하는 독재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다르잖아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계몽령이니 계몽령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거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계몽령, 전한길 이런 사람들이 못해요.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내란의 진정한 동기를 밝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특별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검사.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특별검사가 지금 당장 안 됐지만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기획 단위를 밝혀내야 된다. 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준 문서에 8쪽이라고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쪽부터 7쪽까지 있었을 것이고 뒤에도 돼 있을 수 있고 그 이상민 장관한테 한 장 주고 한덕수한테도 총리한테 한 장 줬다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한테 준 문서가 더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한테는 예산에 관한 그림만 준 거고 경찰청장한테는 경찰과 관련된 거 줬다면 이상민 장관한테도 행안부 장관 권한에 있는 걸 줬겠죠. 그럼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준 문서에는 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덕수 총리는 그걸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의 역할, 내란의 이제 동기와 기획단위와 연관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김건희 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조태영 국정원장이 8차 변론기일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 전날, 그러니까 12월 2일 날 김건희 씨가 문자를 보냈고 12월 3일 날 뭐 자기가 답문자를 보냈다. 어쨌든 아니 세상에 대통령 부인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문자 주고받는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이거는 아니 대통령의 배우자가 왜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장하고 무슨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그것도 내란을 일으키기 전날 당일에. 저는 이제 사실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 정권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깊숙하게 개입했다. 공천이나 국정 운영에. 그렇다면은 개헌만 공동으로 안 했나?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중요한 일은 다 공동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개입했다는 건데 개헌에 대해서만 개입 안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란의 동기와 기획단위 그리고 김건희 씨의 역할을 밝혀내는 게 내란 재판과 추가 수사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게 밝혀져야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이 심각한 갈등 양상이 좀 정리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걸 어떻게 지지를 합니까? 이런 일이 만약 제가 의심하고 있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주 뭐 극단적인 사람들 몇 사람 빼고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더 좀 드러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게 좀 관심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막 정보공개 청구나 뭐 이런 예산 감시 이런 걸 많이 해왔지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수사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드러나면 그 아까 빙의하셨던 분들도 더 이상 하실 말씀 없겠죠. 독재 정권도 괜찮다.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독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오히려 10년, 20년. 강력하게. 네. 예를 들자면 정광훈 그런 목사 사람도 같은 있긴 경우, 있겠죠. 민주당이 10년 했는데. 정광훈 같은 목사 같은 경우는 계엄령 포고가 됐을 때 1호 포고령 국회와 지방을 해산하고 정치활동 금지한다 한 다음에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광훈 씨 쪽은 그럴 수 있겠네. 10년, 20년 독재도 괜찮다. 해야만 자기들이 먹겠으니까. 뭐 신도 그럼 그래도 뭐 독재 10%를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합리적인 네. 생각인데 이제 박근혜 탄핵 때와 지금의 양상이 좀 다른 것들. 아니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그분들이 계몽령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씨가 친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10년, 20년 장기 독재를 꾀했다. 그래도 우리는 지지할 수 있어. 그러면 계몽령 이야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계몽령 이야기를 하고 이런다는 자체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극소수만 남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윤석열 씨도 그러잖아요. 계속 이제 발뺌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안 끊어내는 자기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말 극소수만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지어내거나 뭐 거짓말도 하고 이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극우가 아닌 우파 또는 보수를 분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분리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내란의 동기와 기획단이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분리가 됩니다. 이게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어요, 진짜. 설득력이 좀 있지 않나요, 제 이야기?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와 합리적인 우파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우가 나왔으니까 이제 굳이 말하자면 좌 쪽에 서 있는 또는 중도에 서 있는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는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우파와 그거를 분리할 수 있을 건가도 되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민주당이 무능함이라는 게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극우가 아닌 우파를 분리해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기획도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고민도 필요하고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상황을 좀 많이 어렵게 만들었다.
사실 작년 12월에 그 탄핵 소추안 결의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잖아요. 지금 상황까지. 뭐 서부지구 폭동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좀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민주당도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뭐 민주당에게 좀 아쉽고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물론 뭐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좀 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걸 분리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좀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네. 요즘 대선을 사실상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정말 구구와 건강한 우파를 분리해낼 수 있는 전국 구상을 하려면 정말로 운동장을 크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새 말씀하신 네. 1시간 가량 아, 그래요? 네. 탄핵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는데. 예. 그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탄핵 심판 100%, 내란제도 100% 된다. 예, 그리고 예. 더 관심은 이제 내란의 동기와 기획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만날 세계는 내란 수계니까 이제 최소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만날 세계는 감옥에서 이제 유튜브 대신 책을 읽고 술을 먹지 않고 이제 영양사가 짜주는 건강한 식사를 먹으면서 이제 좀 반성하시면 한 인간으로서는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만날 세계는 무엇이냐라는 것도 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쨌든 극우와 그렇지 않은 우파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좀 상식이 있는 보수가 복원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대선 때까지 그게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대선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느 쪽이 이기느냐 또 싸움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대선 이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선 때 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시민사회, 그러니까 정당, 특히 거대 정당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면 하여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저는 좀 뭔가 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면 대선 이후에 이게 좀 구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선거제도가 중요한 것은 이 구분이 될 때 선거제도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제 양당에서 그냥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고 보면 그러면 극우라도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극우와 합리적인 보수가 좀 구분이 되려면 어쨌든 다당제가 가능하고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선거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자기들 당리당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면 이게 사실 지금 이게 필요한 거죠. 지금 이게 필요해가지고 어쨌든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지역에서도 무조건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는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그게 그냥 우리가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그러려면 극우와 합리적 우파 좀 상식을 가지고 우파가 좀 구분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일당 지배를 깰 수 있는 당장 지방선거부터 그런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번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뭐냐? 여전히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가능하구나. 군과 경찰의 동원 가능하구나. 그러면 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제도와 개헌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차원에서 또 좀 더 나은 정치를 만드는 차원이라면 지금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이 필요한 단계로 간 거 아닌가. 이번에 그걸 너무 잘 보여줬고
그리고 헌법 개정할 때는 좀 그동안 논의했던 것들을 좀 조금 더 차원이 좀 뭐랄까 좀 더 깊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이제 당연히 뭐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어느 정도 분산시킬 건지 뭐 이건 뭐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독일은 연방 기본법에 뭐가 있냐면은 그 2차 세계 대전하고 그 전에 나치 경험 때문에 독일 군대를 문민화하는 과정에서 독일 기본법 우리로 치면 헌법이죠. 헌법에 국방 엄부즈만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국방 엄부즈만은 군부대를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독일 군인들은 지휘 개통을 통하지 않고 바로 국방 엄부즈만에다가 진정이나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개통을 안 통해도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무슨 군 엄부즈만 이런 거 만들었는데 뭐 그거 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보십시오. 그런 데 있는 군 엄부즈만을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군의 문민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도 헌법 차원에서 좀 고민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사면권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안 된다라는 걸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가 어쨌든 사면이 됐으니까 윤석열도 사면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헌법 개정의 큰 틀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또 뭐 그 지방분권이라든지 뭐 국민소환제, 국민발언 같은 국민참여제 이게 이제 큰 틀이긴 한데 근데 이제 내란 이전하고 좀 달리 좀 생각해봐야 되는 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헌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렇게 사면권에 대해서 최소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면받지 못하도록 그런 좀 사면권에 대한 절차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는 사면이 안 된다. 이거 명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게 그냥 대선 전까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 실현이 돼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저는 이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대선 결과도 좀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이렇게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다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최종적인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안정과 통합이잖아요. 지금 안정과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제도로서 뒷받침이 되려면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이나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거를 또 뭐 대선 때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또 많이 걱정하세요. 설사 아직은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지도 않았지만 설사 받아서 하겠다고 약속해도 지난번에도 안 지키지 않았느냐. 지난번 대선 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얼마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약속했는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또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생각이 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공개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이나 헌법 개정이나 중요한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면 대선 직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면 대선 끝난 다음 날부터 취임하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단독 과반수라도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과반수가 되니까 선거법은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수 있고 취임한 대통령이 자기가 약속한 걸 거부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확실한 보장을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 대표도 사는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요. 헌법 개정안도 과반수면 발의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통과시키기 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정치적인 결의, 약속. 그러니까 이게 공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 민주당이 과반수니까 다 가능하지 않느냐. 발의도 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은 발의까지 할 수 있고 선거법은 통과도 시킬 수 있고 뭐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법률들 특검법 하고 있는데 왜 선거법 못 하느냐. 굳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그걸 대선 앞두고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평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이렇게 이해득실이나 정치적인 이해득실 따질 수밖에 없죠. 그건 정당이나 정치인이 저는 뭐 그 따지는 것 자체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해득실이나 이해타산하는 것 자체를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위기인 상황이잖아요. 민주주의가 위기인 상황이고 안정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뭐 50%, 60%, 뭐 60% 지지율로 당선돼도 30, 40%의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는 셈이고 이게 굉장히 큰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와 그렇지 않은 우파가 구분이 안 된 상태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대선 과정에서 그게 좀 구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이로운 식으로 헌법 개정이나 선거법 개정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하게 만드는 일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자기네들 유리하게 하면 오히려 더 또 분열되거나 네. 더 또 반대쪽이 결집해서 어쨌든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제 정당이나 뭐 다른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지 않으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민주당 찍을 사람이 국힘 찍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단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저는 뭐 저도 한 개인이고 한 국민의 한 사람인데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설득도 하고 노력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만 저는 우리가 이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좀 대한민국 미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좀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기술적인 방법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건지 그거는 이제 저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다만 이제 그런 길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런 길로 가야 되고 이렇게 길로 가서 이렇게 해내야만 우리가 이번에 크게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좀 회복할 수가 있다. 저는 헌정지서 회복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탄핵시키고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 대통령 뽑는다고 헌정지서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상이 워낙 크잖아요. 지금 이번에 내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내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제도개혁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도개혁은 굉장히 중요하다. 독일이 2차 세계 나치를 경험하고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후에 독일이 한 게 뭐냐? 독일의 정치 제도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왜 우리가 나치 히틀러가 집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반성하면서 독일의 지금의 정치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도 87년에 나름대로 노력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근데 38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우리도 현재로서 어떻게 정치 제도를 우리의 경험을 복귀하면서 돌아보면서 어떻게 정치 제도를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정당이나 정치인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해야 되고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도저히 안 된 사람들도 있죠. 헌법을 부정하고 뭐 이러면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대화를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까지. 네. 네. 윤석열이 만날 세계는 탄핵 심판을 받고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서 반성하고 새 인간으로 거듭나는 길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날 세계는 말씀하신 바는 사실 민주공화국이 다쳤잖아요. 이 일로. 민주공화국을 치유하고 다시 건강하게 가꿔야 되는데 그걸로서 이제 내란의 동기와 기획을 밝혀내는 일이 하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날 세계는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선거제도로 좀 더 건강하고 합리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뭐 씨름을 한다 그러면 들배지기가 있다라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 다 알 수 있죠. 아, 이런 기술이 있구나. 근데 그 기술을 먹히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단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는 거 오늘 알았다면 그 기술이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대화 모임으로 갈 텐데요. 그 전에 1시간 넘게
수첩의 메모에 의지해서 인터넷 국면에서 메모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메모에서 통쾌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허락된 시간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말씀, 뭐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더 장을 깔 테니까요.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뭐 본인 소개도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이만할까 하고 싶으신 분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오신 분이 소개도 해주시면서.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요. 직장인이고 재지선님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 저도 이게 정치 이제 내란 사건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고 여러 다큐멘터리도 보고 하면서 그게 제일 좀 걱정됐던 게 이제 분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면 반대 세력의 영상을 하나 보면 그 알고리즘이 그렇죠. 다 떠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거를 들어가 보면 그게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그 계속 찾아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되구나. 그리고 이게 팩트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 이렇게 이 사람들 것만 보고 이게 팩트로 검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것만 보고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니까 더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가다간 정말 분열이 너무 좀 심해지고 우리가 건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다 해서 조금 걱정하는 마음에 오늘 오게 됐고요. 네, 어쨌든 너무 말씀 잘 들었고 좀 다양한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없으시면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네. 직권 쓰세요. 네, 직권 쓰세요. 근데 이렇게 뭐 어찌됐건 뭐 무슨 공수처도 생기고 예.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생기고 선거법도 뭐 이렇게 비례제도 좀 바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바꾼 효과도 못 거두고 오히려 뭐 공수처 왜 만들어서 지금 이런 탄핵 정국에서 더 헷갈리게 됐고 인권위원회도 윤석열 편이나 들고 응? 선거도 뭐 비례대표도 했더니 결국 위성정당 되고 뭐 이렇게 참 좋은 제도 만들고 뭐 이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뭐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으니까 뽑아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나?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게 저도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다시 돌아보면 이게 그 제도라는 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집을 지을 때 보면 우리가 집에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좀 편의를 위해 가지고 막 이것저것 집을 좀 앞으로 뭐 베란다를 좀 어떻게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냥 제가 그냥 비유를 한다면 뭐 공수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종의 뭐 베란다를 좀 어떻게 하고 뭐 지붕을 조금 더 어떻게 좀 손보고 이런 거라면 이제 민주주의 제일 기초가 사실 저는 선거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둥이 이제 지방분권이나 국민 참여 같은 게 저는 기둥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 기초와 기둥을 제대로 안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좀 덧붙이는 식으로 저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이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 가장 아쉬운 점이 우리가 좀 그리고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것들 사실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제 저도 요번에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좀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지금까지는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국회 3, 대통령 3, 헌법 뭐 대법원 3, 333 추천해서 만드는 거, 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뭐 야당 몇 명 추천, 여당 몇 명 추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 방법이 안 맞다는 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게 드러난 거죠. 이게 철저하게 뭐 5대4로 나눠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의 선출 방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국회 한 3분의 2 정도 찬성으로 좀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들을 뽑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법관을 그렇게 뽑더라고요. 법관을 아주 가중 정족수로 해가지고 어느 한 정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은 여당 야당이 추천하는데 한쪽이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추천해버리면 이게 양쪽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은 좀 그래도 좀 위원회가 좀 골고루 균형 있게 좀 운영되라는 건데 지금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완전히 인권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추천해버리면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독립적인 기구를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디테일한 면이고 좀 큰 틀로 보면 이제 이렇게 큰 틀을 좀 제대로 세울 때가 됐다. 그리고 저는 뭐 공수처나 국가인권위원회 그 기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정밀하게 좀 많은 뭐 그거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냥 막연하게 이런 기구가 생기면 좀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던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하고 다만 이제 지금 요번에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좀 민주주의의 기초나 기둥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제대로 세울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것 자체도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야가 지금은 딱 양당이 이렇게 한쪽이 비토하면 뭐 하기 어렵게 돼 있으니까. 저 지금 조금 살짝 뭐 헌법 개정 관련한 질문인데 네. 그때 이제 대한문화 아카데미에서 봤는데 조금 뭐지 그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개헌이나 뭐 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 지금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대한문화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2025년 그 헌법 개정안을 했는데 이제 국민 150만 명이 참여해가지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헌법 개정 동의를 하면은 그걸 발안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근데 뭔가 저는 그게 살짝 걱정이 됐던 게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하에서 하면은 야 우리가 하자 야 뭐 정가문 집단이 와가지고 150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집단에서 야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뭐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사실은 이제 필요한 거 물론 주권이 국민한테 이제 가져오는 건 필요한데 지금 정치 문화나 이런 게 조금 우려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전 2016년 안에서는 그게 70만 명인가? 거기서 70. 지금 15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그 좀 이유나 배경을 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죠. 이렇게 국민 발안이나 이런 그러니까 국민 참여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지금 진영이 막 확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민 소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참여해서 그 대한문화 아카데미 2025년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한꺼번에 그게 다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 어떤 건지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고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합의가 돼야 되니까 헌법 개정을 지금은 한쪽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국회 의석분포도 헌법 개정은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투표 과정에서 또 국민들끼리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최대한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150만 명이라고 상당히 좀 높은 허들을 만든 이유는 지금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낮으면 너무 이제 뭐 오히려 국민 발안이 또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저는 뭐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해왔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하여튼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제도 자체는 필요한 제도니까. 아까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또 이번 대선 직전에 국회에서 헌법이랑 선거제 개혁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논의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면 헌법 개정은 이제 발의까지만 하는 거죠. 발의까지만. 그렇죠. 네. 근데 안을 만들어서 이제 발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우선순위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이번은 권력 분산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국민 발안이나 국민 소환도 결국 국민들에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 분권도 권력을 이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력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분산시킬 건지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 자체도 좀, 국회 내에서도 권력 분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고,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 뭐 연임을 좀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3선까지밖에 못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보면 뭐 8선, 10선 해가지고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경험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저도 좀 생각이 바뀌어서 한 3선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걸로 제한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국회에 대한 견제도 좀 필요한 거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니까 국무총리 정도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할. 근데 이제 이 전제가 뭐냐면 국회가 다당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연대가 주장하시는 예, 국민들이 투표한 게 그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으로 전환되는 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될 확률이 높고, 다당제 국회에서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걸로 해야지 국무총리의 또 권력 남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실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죠. 늘 지적되는 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같은 당이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당이면 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국회 자체가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로 된 국회에서 연합해서 국무총리를 추천이나 선출을 하고, 그럼 그 국무총리가 지금은 뭐 국무총리가 허수아비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국정 운영을 대통령을 좀 대통령이 챙길 영역이 있고 국무총리가 좀 챙길 영역, 그건 알아서 역할 분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면서 좀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나 이렇게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 또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 또 국민들에게 분산시키는 것,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 다 안 된다면 그래도 어쨌든 타협하고 합의를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만큼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논의의 전제는 선거제도 개혁연대가 제일 중요하죠. 네. 선거제도 개혁이 되면은 여러 가지 얽힌 실타래들을 풀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또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식의 좀 논의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중대선거구제라는 건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 뽑는 거는 장점은 별로 없고 단점이 많은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연대가 주장하는 비례대표제가 세계적으로 검증된 선거제도고, 그 선거제도가 다당제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지금 뭐 또 정치권 일각에서 뭐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제발 좀 선거제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하여튼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그걸 뭐 꼭 비례대표제로 안 불러도 좋습니다. 표의 한 표의 가치가 의석으로 동등하게 전환될 수 있는, 30% 얻은 정당은 30%, 5% 얻은 정당은 5% 가져가는,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식의 선거제도가 지금은 사실 그게 전제가 되면 헌법 개정 논의는 풀기가 쉽거든요. 네. 네, 그 하소수 대표님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네. 먼저 제창하고 사실상 그 운동을 이끈 분으로 이제 역사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당시를 그때 더듬어 보면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도 있었고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이렇게 제3의 정당도 굉장히 많고 또 정의당도 굳건했고, 그리고 뭐 원외 정당도 그때는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다 굉장히 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제3의 큰 정당도 없고 위성 정당들만 주로 있고, 또는 뭐 친구 정당들 아니 또 정의당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또 원외도 옛날과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과연 그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정치적으로 모아가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꼭 묘안은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방법이 좀 있으시면 좀 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대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거대 정당으로서는 특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때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절박성.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절박함이 정치는 선택을 이끌어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권자들도 절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양쪽 정당의 강성 지지층이야 뭐 자기 정당 지지한 대로 하지만 결국 선거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은 중도. 근데 이 중도라는 게 외국에서 말하는 그 중도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양대 정당으로 강성 지지층으로 이게 진영화되어 있지 않은 중도 분들이 중도층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 중도에 해당하는 거죠. 뭐 남들은 좌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가 무슨 중도냐고 하시지만 한국의 정치 지형상으로는 약간 중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은 최대한 역할을 좀 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 좀 양대 정당에 그래도 좀 합리적인 세력들이 이런 제도 개혁에 합의할 수 있도록 그게 대선 한 번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이라는 국면은 어쨌든 절박한 국면이잖아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는 절박한 국면이니까 그 절박한 국면에서 어쨌든 주권자인 우리들이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구체적인 건 뭐 저 같은 사람이 혼자 어떻게 해보자고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여러 시민사회에도 많은 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뭐 당연히 정당들 안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탄핵 내란죄로 처벌하고 그러니까 그 체포 구속 탄핵의 과정에서 사실은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못했고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될 때는 됐다. 이제 대선이 눈앞으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좀 대표님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 네, 혹시 말씀을 안 하신 분들 중에 또 말씀을 하실 분이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국제 분쟁이라든가 군사 사회학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제목에도 그런데 뭐 아직 이제 사건으로 안 됐으니까 외환죄 관련된 부분도 사실 쟁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저도 뭐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조금 관련 기사를 유심히 찾아보고 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되게 국방부에서 차관을 중심으로 잘 뭉쳐서 명확하게 그거에 굉장히 선을 긋고 이게 쟁점은 안 되는 식으로 굉장히 그거를 똘똘 뭉쳐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도 좀 지나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너무 처벌주의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뭐 네, 그렇긴 한데 결국에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특검 이외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해서 조금 뭐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앞서 찬희님이 질문하신 것도 뭐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거는 법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개혁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 공감대 내지는 관심사가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내란 이후에 뭐 한 2, 3일 만에 뭐 국힘에서 좀 이제 뭐 소장이라는 분들이 좀 이제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국민 대중적인 지지 차원에서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지금 뭐 요즘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헌을 갈 수 있을까 저도 좀 약간 물음표가 드는 생각도 있고 근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층인 선거법 개정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금 사실 국민 여론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내지는 이제 탄핵 얘기가 되다가 거기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저도 좀 막막한 마음이 들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제가 지금 뭐 팔레스타인 관련된 책을 하나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총선을 여태까지 딱 2번 했는데 96년도에 한 번 하고 2006년도에 한 번 했는데 96년도에는 100% 이제 그 지역구 선거만 했고 그 이후에는 딱 66 해서 120, 130인가요? 이렇게 딱
완전히 지역구 비례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게 참 이 어찌 보면 이제 분쟁 중인 국가에서도 그걸 이제 어찌 보면 10년 만에 그렇게 달성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되게 좀 막막한 마음이 들어서 뭐 좀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87년처럼 헌법 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해서 그 결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워낙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는 중에 있고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헌신적인 노력도 좀 필요할 수 있고 또 뭐 이게 이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약간 좀 합이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건 뭐 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군조직법이 있는데 국군조직법에서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첩사, 수방사 뭐 이런 이번에 많이 나왔던 이 특전사 이런 데들 다 대통령령으로 지금 다 조직을 다 뭐 폐지 내지는 뭐 신설 폐지를 다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계속 군장성이 차지해왔고 사실은 우리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게 80년대 후반 90년대 많이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는 거의 제도적으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게 저는 이번에 나온 그 외환 문제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제도적으로 자꾸 말씀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을 때는 그거를 풀어낼 때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좀 그런 데 많이 소홀했죠. 그러니까 이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런 논의가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심한 거죠. 아예 뭐 이제는 뭐 그런 일은 또 있겠나 뭐. 별로 안심했는데 이제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겨서 약간은 저는 말씀하신 문제도 이제 이번에 군 문제도 조금은 제도 개혁으로 풀어내는 게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군장성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당연한 것처럼 맡는 이 구조를 그냥 뭐 할 건가. 그런 거는 이제 뭐 꼭 제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할 점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생각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헌법 개정에 대한 뭐 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뭐 대선 전까지는 대선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글로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대중 운동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 다만 대선 국면 중에도 분명히 어떤 계기나 고비 같은 것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참 고민이 많고요. 대선 직전에 서울에 방을 구해야 되나? 저는 농촌 지금 일해야 되는데 하도 이게 내란 때문에 제가 하던 일도 다 어그러졌어요. 지금 12월 3일날 국회에 가가지고 농촌의 산업 폐기물 막 들어오는 것 때문에 법안 발의하기로 다 회의에서 국회의원실하고 회의에서 다 약속하고 야 이제 우리 시작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내란뻥 터져가지고 지금 2달째 지금 발의하기로 했던 법안도 스톱돼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이 근본적인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우리가 뭔가 우리 삶을 좀 차분하게 이렇게 그래도 좀 개선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국회 가가지고 제가 막 산업 폐기물 이거 빨리 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이 내란과 탄핵에 다 매몰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를 들어 대표님은 그 원래 그 농구 활동을 잠시 못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일이 지금 약간 과중하게 하던 일은 또 해야 되고. 네. 근데 사실 보니까 오늘도 녹색당 메시지 보니까 뭐 세종호텔 뭐 앞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투쟁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뭐 이제 제 업과 연결돼서는 그 노브맥주 배송하는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사업에 좀 또 차질이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 물론 일상도 그래야 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이 와중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컨트롤 타워도 없을 테고 예를 들어 뭐 그 5년간 복직 못한 노조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세종호텔 세종대 그 운영자가 이런 혼란한 와중에 그 사람 말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좀 물론 지금 윤석열 없는 틈에 민주노총에서 화물연대에서 그런다고 해도 그렇게 막 그쪽대로 이렇게 쓸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투쟁력을 분산시키는 게 아닌가 뭐 그다음에 혼란한 틈에 더 혼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하는데 이런 어쨌든 뭐 절박한 현장에서 뭐 하는 활동들은 어쨌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활동이 좀 풀리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 뭐 대선이 끝난다고 저는 다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 이게 뭐 계속 어려운 거죠. 그런 절박한 현장도 어렵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의해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제대로 논의가 안 된다는 게 활동은 계속 하는데 모든 언론이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으니까 이게 뭐 힘을 받기가 힘든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동자들도 힘을 받기 힘든 거고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투쟁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빨리 해결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조금 그래도 좀 하여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니까 좀 어쨌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좀 안정을 찾아야지 저희가 일을 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좀 좋은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참 어려워서 저는 그 전에 또 개헌 날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뭐 이원 집정부자인가 대통령 중임제인가 뭐 현행 유지인가 그래 뭐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권력 분산이라든지 뭐 저런 식 그러면 대표님의 생각은 그런 권력 구조보다는 그 뭐 예를 들어 대통령제가 뭐 물론 내각제가 되면 당연히 대통령 힘이 빠지는 거겠지만 뭐 내각제건 대통령 중임제건 아무튼 권력을 많이 분산시켜야 된다. 제도는 그렇죠. 상관없이 제도는 크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분권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나라마다 사실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뭐 이원 내각제, 대통령제, 또 뭐 이원 집중부제 이런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또 이제 제도로 다 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제도 플러스 관행으로 해가지고 가령 이제 초대 대통령이 권력 행사를 자제했는데 그게 관행이 된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관행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불신이 강해서 그래서 그 한국에 맞는 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도 많이 있고 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서 저는 뭐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좀 제대로 개혁이 되면 나머지 제도들은 조금 뭐랄까 좀 뭐 절충이 되더라도 저는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토론을 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 정도 문제의식들은 사실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이번에 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조금 합리적 보수 내지 중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면 어제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개헌 토론회 한다는데 자기는 어쨌든 지금은 너무 이게 절박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언론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의 뭐 그러면 헌법 하려면 선거제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걸 안 바꾸면은 너무 어렵겠다. 한국의 정치나 민주주의가 이렇게 되겠다. 다들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뭐 어떤 이게 무슨 선택지 이렇게 딱 유형화된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니고 한국 상황에 맞게 사실 우리나라 헌법은 재헌헌법부터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헌법을 우리는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 절충의 결과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바람에 그 당시 국회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선언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약간 절충의 결과로 나왔던 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도 뭐 좀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한국에 맞는 좀 분권형 대통령제. 저는 뭐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에 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적절한 수준에서 분산시키고 하는 게 저는 맞겠다. 그럼 좀 한국형 모델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 팝도 있고 뭐 K 있는데 K 헌법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이 정말 대통령 권한이 딴 나라보다 좀 센가 생각은 드는데요. 센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 또 보니까 뭐 트럼프가 와서 이렇게 뻘짓거리를 하는데 미국은 뭐 연방제고 뭐 그렇게 연방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죠.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수렁 속에 몰아넣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게 뭐 예를 들어 권한을 뭐 분산시키기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또라이를 모아서 어떤 걸 해집고 그러면 참 이게 뭐 뭔 소용인가. 그 제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미국의 정치학자가 그 왜 저번에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뀔 때 왜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쓴 책이 미국의 정치학자가 쓴 책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시점은 트럼프 되기 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트럼프 되기 전에 쓴 책인데,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쓴 거는 이제 이 정치학자가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선거제도 개혁, 뭐 미국 헌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다 써놨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의 바람대로 제도 개혁은 안 되고 트럼프가 다시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미국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좀 제도 개혁을 논하는, 누가 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나가지는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미국은 이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가 복귀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우리보다 인사권은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 인준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권은 많이 제약되어 있고 예산권도 많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입법권은 우리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라는 게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갖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입법권 쪽은 조금 더 많은데 예산권이나 인사권은 우리보다, 미국은 국회에서 예산을 주도하기 때문에 예산 과정을,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일어나는 게 인사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독소인 거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많은 거예요. 입법권은 별로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인사권만 많기 때문에 인사권이라는 게 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떡고무로 나눠줄 수 있는 건 인사권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고 모으고, 이제 그런 면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군과 경찰이라는 거대한 이 물리력을 가진 집단이 있고 남북 관계에 우리의 분단 체제 때문에 또 그 집단의 힘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내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미국과 우리가 좀 다 차이점이 또 있죠. 미국도 뭐 미군이 강하긴 하지만 국내적으로 미군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계에서 뭐 자기들 경찰 노릇하는 것이지, 국내에서 뭐 미국의 연방 군대가 막 그렇게 막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사례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사례가 있는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또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우리의 경험에서 지금은 좀 대통령의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까지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 보십시오. 미국 트럼프가 결국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지금 저 난리가 났는데, 이게 뭐 지금처럼 우리가 양당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은 뭐 언제든지 내가 반대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쪽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이제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실 그동안 너무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한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항상 한 대표님 얘기 들을 때마다 아 희망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대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동안 못 들었잖아요, 제가 얘기를.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다. 오늘 들으니까 그래도 그래 그런 바람직 방향들이 있고 그렇게 나아갈 거 아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내란 말고도 그 전에 계속 거부권이 행사되는 운전권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그래서 더 강력한 200석을 확보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되게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반드시 필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길은 잘 안 보이잖아요. 정말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보면 박근혜를 그죠?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어서 박근혜를 탄핵시켰는데 5년 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으니 어떻게 보면 5년 지나고 5년 후에 대통령.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우리가 좀 이번에는 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국민들도. 그 교훈이 200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근데 그거는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저번에도 경험했지만 이게 정권을 잡으면 또 약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판하기가 쉬워지니까 반대 세력이 뭉치기가 쉬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지난번에 5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윤석열이 탄생한 원인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권한은 강하고 한데 반대 세력도 뭉치기가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총선의 결과라는 건 좀 이례적인 거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는. 그리고 좀 우리가 냉정하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다양한 의견들 얘기를 나눴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늘 뭐랄까요, 뭐 그 레미제라블 이런 거 보면은 혁명이 일어나는데 바로 반동이 찾아오고 또 하지만 또 인고의 세월 끝에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근데 또 그 이후에 다시 위기는 찾아오고 이게 사람의 인생도 그런 것처럼 민주공화국도 하나의 인격체라면 그런 인생을 민주공화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하나의 인생이고 시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이 선거제도 개혁연대 같은 단체가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공화국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가장 기초는 민주주의의 기초는 어쨌든 그 권력을 시민이 직접 누군가에게 위임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잘 돌아갔을 때 그 공화국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그 공화국은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몸처럼 선거제도 개혁연대는 그 건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큰 위기인 내란 또는 외환 혐의도 받게 되겠죠 이제. 네. 그거를 좀 논하는 과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100%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기획이 되었는지도 밝혀내야 되고 이거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만날 세계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서 한마디 뭐 최근에 그 어쨌든 헌법 개정과 관련된 작업들도 하셨잖아요. 그런 거 조금 소개해 주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참 고민을 많이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로 그 전에도 제가 뭐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시민 운동하고 또 정당 활동도 해보고 많은 활동 해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생각이지만 지난 2달만큼 고민을 많이 한 적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한 이유가 이게 너무 간단치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정치나 민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사실 새롭게 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아주 친한 사람들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라질 수도 있구나. 이번에 명절 때 뭐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게 불문율장 했던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번에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누가 영웅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결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다들 자기의 조건이 있고 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다 조건이 있고 뭐 이렇게 저도 요즘 방송 보다 보면 제가 좀 기대했던 정치인이 좀 제 기대에 못 미치는 이야기를 하면 또 되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 정확하게 길이 있거나 답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길을 찾아서 뭔가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선 한 달 전에 서울에 방구해가지고 어떻게 좀 한 달은 서울에 있어야 되나 뭐 그런다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뭐 대단하게 있겠습니다만 작년 12월 3일 밤에 그래도 국회 앞으로 왔던 게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때 뭐 국회 앞에 모였던 수천 명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저도 왔던 게 그래도 잘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뭐 대선 때도 제가 뭐 작은 힘이라도 뭘 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그래도 좀 주체로서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튼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선거제도 개혁연대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대화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계엄을 막아낸 거는 어떤 영웅이 아니라 영웅적인 한 사람 시민들이 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엄이 터진 날 아무 생각 없이 조건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에게서 희망을 찾고 일단 방송국으로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결심해서 튀어 들어갔던 언론인들에게서 희망을 갖고 또 그 프랑스 혁명 전에는 그 프랑스 전역에 이러한 작은 모임들이 수천 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계엄을 막아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런 작은 모임들이 더 많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끊이지 않고 모이는 것이 저는 더 나은 우리가 만날 세계를 디자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까지 와주신 두 분께는 더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네, 두 번 오셨건 처음 오셨건 선거제도 개혁연대 활동에 계속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는 앞으로는 이제 개헌과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와 관련된 대화 모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오셔서 많은 대화 나눠주시고 또 선거제도 개혁 운동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